안녕하십니까. 가업승계 전문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저희가 이제 STF 신이익 소각을 한 5년 동안 이제 300회 이상 실행했죠. 또 많은 소명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제가 제일 많은 질문을 받은 게 이 STF입니다. 이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개괄적으로 알아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지금 결산철이죠. 이제 결산이 끝나면 많은 회사들이 이 STF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STF라는 거는 이제 스탁 텍스 프리죠. 흔히들 얘기하는 자본거래입니다. 뭐 이익 소각 이렇게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증여 후 소각, 두 번째는 증여 후 양도, 세 번째는 상속 후 소각, 상속 후 감자를 상속 소각이라고 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증여도 필요 없다. 그냥 신이익 소각 전략입니다. 이 네 가지를 STF 컨설팅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거를 5년 동안 이제 300회 이상 실행했고, 저희가 이 컨설팅의 최일선에 있다 보니까 많은 경험들이 녹여져 있죠. 소명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개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연락이 오셔서 저희가 좀 진행하는 건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사실 STF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에 대비해서 금융상품을 좀 가입했었는데, 이 부분을 사실 그 금융상품 자체로도 많은 의미가 있고 또 많은 이제 전략이 있고 또 이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한 거죠. 이제 그 이외에도 효과를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STF를 통해서 그 보험을 좀 가져와서 상속에 이제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죠. 사실 이 국세청 입장에서는 몇 가지 사건들이 국세청 이제 조세 심판 청구에 지금 들어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 STF를 실행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당히 위축돼 있죠. 그리고 또 이 과세관청의 시각을 잃었습니다. 네가 가지급금을 정리하려다 보니까 배당소득세 40%를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이 아까우니까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회사잉여금을 인출해서 가지급금을 정리했다. 이제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이 증여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 증여 자체를 가장거래, 가공거래, 가짜거래로 보는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배우자한테 주식을 증여하고 그 주식으로 대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그 배우자가 샀습니다. 이것조차도 이 증여한 배우자가 네 주식을 소각해서 그 소각한 다음에 그 대가로 현금을 증여해서 부동산을 샀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죠. 사실 상당히 위험한 시각입니다. 저희가 이걸 대응하면서 이제 많은 부분은 그냥 넘어간 것도 있지만 일단 과세관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사실 상당히 이제 민감하죠. 저희는 사실 작년에 많은 회사에 소명을 했죠. 조사가 나와서. 그래서 다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세관청의 입장은 이 증여 자체를 가장거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짜거래.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필히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자기의 주주로서의 이제 권리와 의무를 다 해야 되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자료를 준비하고 입증할 서류들, 입증할 그 자료를 이제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익 소각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논란은 이제는 이제 안 하셔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증여 후 소각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법인 입장에서는 차등 배당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자녀법인을 많이 설립합니다. 자, 이때 자금 출처 확보를 위해서 STF 전략을 많이 쓰죠. 예. 우리가 한 1억 5천 자녀한테 증여했을 때 이제 5천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한 10% 정도 이제 세금을 내고 증여할 수 있죠. 이때 이제 이 금액 가지고 법인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만일 자녀가 우리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자녀의 주식을 내가 증여받아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우자 공제 6억을 활용하는 게 STF다. 이런 개념은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이 범위를 훨씬 더 높게, 훨씬 더 넓게 설정하셔서 여러 가지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을 우리가 구입할 때 반드시 이제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은 필수죠. 더군다나 주택을 사면 자금 출처 계획서를 먼저 제출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그때 이제 이 자금 출처 확보를 위해서 이 STF 전략을 활용해서 이거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소각의 대가로는 반드시 현금만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우리가 만일 이제 공사를 하고 받은 대물로 받은 회원권이나 아니면 우리 회사에 비업무용 임대용 부동산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은 가업상속공제에 가업승계증여 특례에 업무 무관 자산이죠. 그래서 또 특히 우리 임대용 부동산을 내가 좀 개인이 갖고 오고 싶을 때는 이 소각을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증여 후 양도 전략입니다. 자, 이게 2023년도부터는 2월 과세 적용하죠. 다시 얘기해서 이제 증여받고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애초 증여자의 취득 원가랑 비교하죠. 그래서 지금은 아닙니다. 2023년 이후에는 반드시 1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 증여 후 양도 전략을 쓰려고 했었는데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가 너무 차이가 나서 올해 이제 결산 끝나고 실행할 예정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증여와 양도 전략은 지금 바로 하셔도 문제는 없죠. 다만 이 전략을 쓸 때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한 그 규정을 잘 해서 이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양도 대금은 반드시 양도자한테 이제 귀속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재작년인가 저희가 그 회사의 잉여금으로 이제 건물을 사고 싶어 하시는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우자 또 자녀, 손자녀 해서 저희가 한 40억 정도 법인의 잉여금을 인출한 다음에 그 돈으로 상업용 건물을 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배우자한테는 한 11억 정도, 이러면 한 20% 구간이죠. 그리고 또 자녀도 2명이니까 각각 5억씩. 그러면 한 20억. 그리고 손자녀가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5억씩 해서 한 40억 정도 법인의 잉여금을 인출했는데 그때 실효세율이 10%대였습니다. 그만큼 이 증여 후 양도 전략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상속 후 소각입니다. 상속 시점에 되다 보면 자녀나 배우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부분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받은 주식을 소각해서 감자해서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죠. 이때 반드시 이제 주권을 미리 발행해서 상속받은 주가 그리고 예전에 증여받은 주가 그 차익이 이제 혼용이 되지 않도록 당연히 이제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할 때 또 다른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전략도 사실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신이익 소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증여 자체를 하도 부인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증여를 하지 않는 전략을 찾는 거죠. 회사를 설립할 때 내가 이제 자본금을 뭐 10억, 15억 이렇게 출자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사들 같은 경우 또 이 공사업의 특성상 가지급금이 생기죠. 내가 출자한 자본금이 10억인데 가지급금이 7억 있다. 그러면 7억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내고 있죠. 한 3, 4천만 원 내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상당히 불합리하죠. 내가 회사를 위해서 출자한 자본금이 10억이 있죠. 그거랑 상계해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도 있죠. 또 우리 회사를 나중에 매매할 경우에는 취득 원가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할 때는 자본금이 줄어들고 또 이 신이익 소각 전략을 활용해서 이익 잉여금이 줄어들면 당연히 과표도 떨어지죠. 다시 얘기해서 주식 가치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속 시, 증여 시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전략도 우리가 우리 회사를 증여나 상속할 때는 필히 신이익 소각 전략을 활용해서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를 낮출 필요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가지급금이 있으면 이 전략으로 이제 상계할 수도 있죠. 예. 자, 그만큼 이렇게 STF 전략은 여러모로 쓰이고 있죠. 예,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본 거, 지금도 제일 많이 물어보지만 작년에도 제일 많이 물어봤던 이익 소각을 해도 되냐? 자, 이 얘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런 행위를 하면은 국세청에서 과세관청에서 조사는 필수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소명을 할 수 있는 가업승계 전문 이제 전문가들하고 일을 진행하셔야 별 문제 없이 소명할 수 있는 겁니다. 가업승계 컨설팅 중에서 이제 핵심 전략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알아볼 건 차등 배당 컨설팅, 두 번째는 저가 양수도 저희가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자, 세 번째는 산업재산권, 네 번째는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오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등 배당은 아직 가능하죠. 2021년부터 개인에 대한 차등 배당 시 소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과세하다 보니까 또 이 증여세가 10년 합산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증여세 구간이 30% 구간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이러다 보니까 내가 차등 배당을 우리 자녀한테 해주고 싶어도 이제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차등 배당과 이제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쓰죠. 자, 첫 번째는 관계 회사에 차등 배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녀 법인을 설립하고 이제 자녀가 100%인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다 1억 미만으로 이렇게 차등 배당해 주면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세만 내는 겁니다. 예, 다시 얘기해서 내 자녀의 구성원이 배우자랑 또 그 자녀들의 자녀, 그래서 5인 가족이 있다. 그러면 1년에 5억 미만씩 계속 넣는 겁니다. 그러면 가치가 불변하는 법인이 있다면 50억 정도는 그냥 쭉 빠집니다. 법인세만 내고. 자, 그만큼 이제 관계회사 전략은 상당히 중요하죠. 이때 반드시 지금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 법인세는 안 빼줍니다. 그래서 이 특정 법인에 대한 증여이익, 이거를 검토하고 하셔야 되죠. 자, 두 번째는 고가소각입니다. 내 자녀한테 2억 정도 이제 배당하고 싶은데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소득세가 많고 또 내 자녀가 벌써 증여세 구간이 올라가 있다. 이러면 사실 세부담 때문에 못하는 거죠. 자, 이때는
STF와 고가 소각 전략을 결합해서 이제 쓰기도 합니다. 이 전략은 매우 좋은 전략이고 저희도 많이 실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5천만 원까지 내 자녀한테 주식을 증여하고 그 주식을 5천만 원에 소각하는 게 아니라 2억 혹은 3억에 소각하는 겁니다. 이때 당연히 물론 이제 자녀는 의제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차등 배당과 비슷한 효과는 낼 수 있죠. 다만 이때 특수관계 주주가 있으면 그때는 뭐 3억에 30%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활용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저가 우선주 전략입니다. 제가 그 전에도 한번 강의를 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난 이익에 대한 그 권리는 포기하고 지금부터 이익에 대한 지금부터에 대한 미처분 잉여금, 사실 예전에 미처분 잉여금이 100억이 쌓여 있다. 이게 현금화 할 수 있냐? 이건 사실 의문입니다. 그 안에는 못 받는 돈도 있고 또 가지급금도 있죠. 자, 그래서 우선 일단 평가를 달리하는 저가 우선주를 발행하고 이 저가 우선주는 배당 우선주가 되겠죠.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 이제 배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증여특례도 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5억까지는 증여특례 해도 세금이 없다 보니까 일단 증여특례 하고 그 이후에 균등배당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자기 주식도 활용을 저희가 많이 합니다. 일단 대표님의 주식을 자기 주식 형태로 회사에 매입하면 이 자기 주식은 배당권도 없고 의결권도 없죠. 자, 그런 상태에서 균등배당을 하더라도 내 지분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자녀 지분이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런 전략을 혼용해서 차등 배당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들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너무너무 많이 쓰는 전략이죠. 주식의 저가 양수도. 우리 비상장 주식은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가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1원에 팔든 10원에 팔든 100원에 팔든 이건 내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액면이라는 게 있죠. 액면가 5,000원. 우리가 처음 발행할 때 이 한 주를 그냥 5,000원에 가격을 매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액면을 보통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액면가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시가가 없다 보니까. 이 이유는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가격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특수 관계자가 아니냐, 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특수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법상 특수 관계자가 있고 또 상속증여세법상 특수 관계자가 있죠. 양도소득세법상 특수 관계자는 5% 구간이죠. 그리고 상속증여세법상 특수 관계자는 30%, 이 30%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구간 안에 있는 룸을 활용한 저가 양수도 거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활용할 수 있죠. 자, 근데 제가 이걸 써놓은 이유는 저가 양수도를 했다는 거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여기 회사의 주식을 20년 전에 5,000원에 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배당도 한 번도 안 받고 주주로서의 권리도 행사도 한 번 안 했고 그리고 주주로 등재는 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느 날 5,000원에 다시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정말 그 사람이 주주가 맞나? 이렇게 생각되죠. 나라면 5,000원에 팔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과세관청도 똑같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실제 주주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금 가치를 보니까
5천 원이 아닌 겁니다. 지금 가치는 뭐 10억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주식은 아직 실명제가 안 됐죠.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실명제가 실행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또 이게 그렇게 하면 위반이고 이제 세금이 정말 눈덩이처럼 많이 늘어나죠. 자, 그런데 차명 주식은 아직 실명제가 안 됐죠. 자, 그래서 차명 주식 통합 시스템에 따라서 차명 주식이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가 양수도를 했는데 거래한 사람한테 뭐가 툭 갑니다. 펴보니까 실제 주주라면 당연히 전화해서 내가 팔았는데 뭐 때문이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자, 이럴 때는 이제 국세청에서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저가로 거래하셔서 이게 나간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전화 받으신 분이 나는 그 주식 모르는데 아니면 팔았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괜히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거기서 부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진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자, 그래서 이제 차명 주식 통합 시스템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쉽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발기 시점부터 오랫동안 주주고 또 배당도 한 번도 안 받고 계속 직원으로 등재돼 있고 자, 이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명의신탁 해지라는 걸 했죠. 자,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오래전 거고 자료도 없고. 자, 이렇게 되니 2014년에 국세청에서 명의신탁 간소화 제도를 도입해서 증빙이 좀 부족해도 우리가 해줄 테니까 서류를 가져와라. 자, 근데 이때 그 조건이 맞으면 가능하지만 조건이 안 맞으면 이때 어떡합니까? 이때는 우리가 명의신탁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들이 나온 거죠. 지금은 대금 지급에 관한 분석 시스템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샀습니다. 과세관청 다 압니다. 예. 그 돈을 주고 사셨네요. 예, 그 증빙이 있겠죠. 근데 그 이후에 돌아서 다시 이렇게 돌아왔네요. 자, 이런 적도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대표님께서 이제 쉽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거는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세금을 잔뜩 내고 가져오는 게 맞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정입니다. 불필요한 세금이고, 사업할 때 돈도 없어서 죽겠는데 내가 그 주식 찾아와서 뭔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걸 세금 내고 찾아온다? 그거는 저도 부정입니다. 자,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는 지분율 감소 전략을 쓰고 비특수관계 같은 경우는 실제 양수도 거래를 하는 겁니다. 차명 주주인 경우는 명의신탁으로 해지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차명 주주지만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권하고 싶은 거는 실제 주주가 찾아오는 겁니다. 실제 주주가 찾아왔는데 과세관청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돈까지 주고 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 쪼개지 마라. 예를 들어서 10억입니다. 그러면 3억까지는 괜찮으니까 내가 이제 3억 받아오고 배우자가 3억 받아오고 자녀 각각 3억씩 해서 양수도 거래할 수 있죠. 저가 양수도로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모든 거래는 1대1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이게 정말 그 거래가 맞다 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누군가 우리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나눈 거다.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회소하고 그 다음에 증여하는 게 맞지.
어떻게 이걸 나누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하시기에는 정말 맞다는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백데이터가 있지 않는 한 이거는 상당히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산업재산권 컨설팅 자유발명이라는 거를 검증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직무발명은 실질적으로 내게 아닙니다. 이 직무발명이란 건 내 일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우리 회사에 맞는 어떤 것들을 발명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기여도를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이 출원하고 개인이 발명했습니다. 그 말은 직무 발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같이 그 회사를 갔는데 다 이제 법인이 출원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컨설팅은 어렵습니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직무 발명 보상금이란 게 있죠. 퇴직하고도 내가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기타 소득세로 과세하죠. 더 중요한 건 직무 발명 보상금은 대표이사가 받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는 회사는 제가 지금도 매년 감정평가를 통해서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막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실체를 가지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로얄티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개발한 게 있다면 회사로부터 또 다른 데다 이제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로얄티를 받는 거는 산업재산권 대여라고 해서 지금은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도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법이 많이 진화했습니다. 결국은 실질적으로 내가 이걸 발명했냐 이겁니다. 자, 이런 개연성을 잘 따지고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사업자를 법인전환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포괄양수도입니다. 포괄양수도는 인적, 물적 모든 부분을 사업장별로 넘기는 거, 법인전환하는 거를 포괄양수도라고 하죠. 이때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포괄양수도인지 아니면 일반 양수도인지, 그리고 또 우리 기장하시는 세무사분들이 우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죠. 대리납부제도입니다. 우리가 대리납부제도를 활용해서 쓸데없는 조세 부담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양수도죠. 일반 양수도는 내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때, 이때 부동산은 놔두고 이제 사업 부분만 양수도 할 때 일반 양수도로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부동산 부분은 이제 임대 사업자가 생기겠죠. 이래서 사업자가 2개 생깁니다. 이때 이제 기존에 있던 사업자가 넘어가니까 이거는 포괄 양수도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때는 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헷갈릴 때가 있죠. 헷갈릴 때는 무조건 대리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현물출자, 또 이제 중소기업 통합, 기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사업하는 개인 사업자를 법인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또 법인을 매입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법인을 합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사업 양수도 시
국세청에서 제일 유념해서 보는 게 이 영어권 평가죠. 영어권 평가를 적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해도 안 되고 또 평가를 안 해도 안 됩니다. 평가를 안 해서 증여세를 이제 과세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영어권은 적정하게 평가하고 또 그 이후에 영어권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좀 건실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출자 전환을 통해서 감액 배당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현물 출자. 현물 출자는 임대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죠. 이 임대형 건물, 이 사업장 자체가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현물 출자 방식으로 이제 법인 전환을 합니다. 이때 지금은 취등록세에 대한 조세 혜택은 다 사라졌죠. 다만 양도세 이월과세는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는 거는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 상속과 증여에 대비해서 법인 전환을 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컨설팅은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속에 대비해서 주택도 법인 전환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또 실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대응 방안은 이제 포괄양수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부동산이 없는 거죠. 사실 내 개인이 부동산을 사면 나중에 이제 상속이나 증여세를 또 내야 되죠. 그렇지만 법인 전환을 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사면 우리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내 자녀한테 자연스럽게 상속이나 증여에 대비해서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영어권 평가. 영어권 평가를 해서 돈을 빼내와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영어권 평가를 해서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하고 뭐 이런 방법으로 좀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건물에 주택이 있는 경우 저희가 이제 최근에도 이런 건들을 의뢰 많이 받는데 우리 건물에 이제 주택 부분이 있는 경우는 이걸 빼고 이제 보통 법인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주택 부분을 이제 용도 변경해서 그 이후에 다시 법인 전환을 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의료법인 전환에 대해서도 많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그리고 또 산업재산권, 그리고 주식에 대한 저가 양수도, 그리고 또 차등배당 전략,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가업승계 전략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업승계 전문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 가업승계 컨설팅 세 번째 시간 가업승계 증여특례, 가수금 출자 전환, 분할 합병, 자기주식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많이 활용하고 있죠. 5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 이후에 이제 30억은 10%의 세율이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좋은 절세 전략입니다. 작년 12월부로 이 증여특례를 활용해서 대표님의 지분을 비로소 없앤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저희랑 8년 걸려서 이게 다 이렇게 됐죠. 이 회사는 증여특례 하기 전에 이익소각도 했고 자기주식도 했고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여러 가지 전략을 혼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로 비로소 대표님의 지분을 없앴습니다. 이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 증여특례의 핵심은 업무무관 자산 비율을 줄이는 거죠. 이때
이익 소각이나 자기 주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업승계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금도 중요하죠. 자,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승계 구도를 확정짓는 겁니다. 승계할 자녀를 확정짓고 배제된 자녀는 어떤 식으로 보상해 줄 건지, 이런 가족 간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이후에 로드맵을 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과세 관청하고 대응할지, 이런 로드맵을 실행하는 겁니다. 증여특례, 가업상속공제, 이 두 가지는 최근 들어 많이 활용하고 있죠. 이 사후관리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됐고, 또 대상기업도 매출액 3천억에서 4천억,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업종 규정도 대분류라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제조업 안에서는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최근 들어 많이 완화됐고 또 실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여특례를 하는 최대의 장점은 향후 상속되는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를 자녀의 몫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익 소각이나 자기 주식, 이걸 활용해서 증여특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활용해서 좀 더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차명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차명주식을 넣어서 환원한다? 이거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차명주식은 소유자 본인의 겁니다.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그분이 만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넣겠다,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그거에 따라서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차명주식을 회수한다? 이거는 맞지는 않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수금 출자 전환이죠. 지금은 상법상 이게 법이 바뀌었죠. 가수금을 출자 전환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이게 안 됐던 이유가 가수금이 있으면 그걸 회사 밖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다시 출자하고 뭐 이런 형식을 썼어야 되죠.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채권과 주식과 상계해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급금은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가수금은 그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지만 제3자가 봤을 때, 과세관청에 봤을 때는 가지급금보다 가수금은 더 위험합니다. 가수금이 있다는 거는 혹시 우리 법인에서 과다하게 경비를 쓰는 게 아닌가? 아니면 뒤로 버는 게 아닌가? 매출을 누락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수금은 출자 전환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가지급금은 부채입니다. 자, 이 부채라는 거는 상속 재산에서 차감돼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급금을 상속 재산에서 빼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사전 증여랑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가지급금을 상속 재산에서 빼지 못하듯이 이 가수금은 명백하게 상속 재산이죠. 이 가수금이 있다고 법인에서 이자를 받진 않죠. 자, 이 부분은 특정 법인에 대한 증여 이익 때문이죠. 그렇지만 상속이 개시되면 5년치 이자를 계산해서 상속 재산에 합산시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건물에서 무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한다 그래도 이게 이제 상속이 개시되면 직전 5년치 임대료에 대한 것을 계산해서 상속세에 같이 합산해서 과세하죠. 자, 그래서 반드시 가수금은 출자 전환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해야 되죠.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녀법인에 가수금을 넣어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자녀법인에 팔 수도 있고 또
우리 회사에 있는 가수금을 출자 전환해서 가액 배당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전략도 쓸 수 있죠. 그리고 우리 회사의 지분을 자녀 법인이 우리 회사의 지분을 살 때 이때 가수금을 활용해서 자녀 법인이 우리 회사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전문가랑 상담하셔서 특정 법인의 증여 이익을 고려해서 실행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분할 합병 컨설팅이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분할을 제일 많이 하는 이유는 외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전략을 씁니다. 외감을 가면 좋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안 좋죠. 일단 우리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 등 뭐 이런 것들을 잔뜩 써놨는데 외감을 가면 당연히 충당부채로 잡아야 되고 또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 그 인정이자는 매년 상여 처분해야 되죠. 그리고 또 여기저기 숨겨놓은 가지급금들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은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또 이걸로 인해서 조달금리가 올라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감을 간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외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사업 부분을 일부 떼어내고 다른 법인을 설립하고 그리고 또 이 분할을 하면 우리 회사의 업력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승계 증여특례 받는 주식을 적격 분할을 통해서 떼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부분을 자녀법인과 다시 합병하고 뭐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분할, 합병,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격 분할, 적격 합병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지금 현재는 중소기업 간의 일감 몰아주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것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주회사, 아마 홀딩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지주회사 전략은 이 대기업들이 하는 뭐 자산이 5천억 이상 뭐 이런 전략이 아니고 그 구조를 그대로 따와서 우리 중소기업에 활용하는 겁니다. 대한항공도 한진칼이 지주회사죠. 한진칼을 가족들이 지배하고 한진칼을 활용해서 대한항공을 지배하듯이 롯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도 롯데홀딩스가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죠. 그리고 그 홀딩스 안에는 또 다른 홀딩스가 있습니다. 이 또 다른 홀딩스를 이 신일가 이분들이 이제 지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대기업이 하는 전략을 우리도 활용해서 가업승계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기 주식 컨설팅. 사실 2012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많은 회사들이 자기 주식 컨설팅을 했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팔고 그때 이제 양도세율이 10%였죠. 10%의 세액 부담만 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3억이 넘으면 27.5%죠. 그리고 3억 미만은 22%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이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기 주식을 하면 그 주식을 보유하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실행해야 됩니다. 자기 주식은 현물로도 배당이 가능하고 또 이 주식을 가격을 낮춘 다음에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춘 다음에 자녀 법인에 싸게 팔 수도 있고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자기 주식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자, 이만큼 자기 주식은 보편적이고 그리고 또 활용 가치가 지금도 충분히 있다. 더군다나 이게 이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포스코 회장님이 자기 주식을 하고 그리고 그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넣었죠. 그때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주식을
좀 재편하고 승계에 이롭게 활용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가업승계 증여 특례, 그리고 분할 합병, 그리고 가수금 출자 전환, 자기주식 컨설팅,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업승계 전문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 가업승계 컨설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임원 퇴직금 및 적정 보수, 그리고 두 번째는 모의 세무 진단, 세 번째는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요새 핫하죠.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임원 퇴직금 및 적정 보수, 이것도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퇴직금 때문에 이걸 써놨는데, 우리가 그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다시 얘기해서 이제 퇴직 소득세죠. 사실 2015년도에 법이 좀 바뀌면서 퇴직 소득세율 자체도 많이 올라가 있죠. 15년도에 중간 정산 하신 분들, 그분들 지금은 소득세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소득세율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5년도에 중간 정산을 한 업체가 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주주총회를 통해서 퇴직금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퇴직금에 대한 역사를 보면 2011년 이전에는 얼마를 주던 퇴직소득세율에 포함이 됐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정관 규정이 있으면 다 인정해 줬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19년도에 그때 퇴직소득세율에 대한 배수가 3배수로 확정이 되고, 20년도 이후에는 지금은 이제 2배수까지만 퇴직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법인세를 봤을 때 퇴직금을 얼마를 주던 정관의 규정만 있으면 그건 다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형평성이나 과다경비 뭐 이런 것만 아니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자, 그렇지만 퇴직소득세율로 인정받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대로입니다. 자, 근데 제가 작년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만들면서 실제 퇴직한 분이 계십니다. 자,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19년 이전 규정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10분의 1입니다. 연봉의 10분의 1. 그래서 그분이 막연하게 2019년 이전에 대해서 3배수로, 그리고 2020년 이후에 대해서는 2배수로 해서 퇴직금을 수령했다. 그러면 19년 이전에 대해서는 1배수만 인정받고, 그리고 나머지 2배수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귀찮더라도 19년 이전 규정을 하나 꼭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인세랑 소득세랑은 틀린 거죠. 그래서 규정이 있어야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적정 보수, 이것도 중요하죠. 제가 이제 회사를 가보면 대표님은 뭐 2천만 원씩 받아가면서 사모님은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아가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현실화 시켜서 적정하게 안분을 해야 세금이 줄겠죠. 자, 다음은 이제 모의 세무조사죠. 모의 세무진단. 우리가 지금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과세 관청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죠. 더군다나 장기 미조사자들 30년 동안 사업했는데 세무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 그러면 그만큼 세무조사에 노출이 많이 돼 있죠. 그리고 또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 그리고 과다 경비를 쓰는 회사, 또 매출이 100억 초과하는 회사들, 특히 자본 거래가 많은 회사들은
세무진단, 세무조사에 이제 노출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과세관청이 정보가 없지가 않습니다. 지금 과세관청은 여러 가지 빅데이터 그리고 또 PCI 이런 종류의 시스템으로 우리 회사를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오너 일거가 부동산을 매입하면 거기에 대한 자금 출처라든지 다주택자라면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느 정도 시기가 오면은 모의세무 진단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좀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요즘 이게 아주 핫 이슈죠. 이거는 진짜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법인에서 지급하는 비용은 100%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정 기부금 단체에서는 빠졌죠. 자, 지정 기부금 단체에서 빠졌다는 것은 개인이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법인에서 넣어도 안 되는 겁니다. 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이런 거 빼고 저 법인에 기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돈으로 저 법인에 돈을 넣었다. 그러면 비용 처리 못 받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난리가 난 거죠. 21년 9월에 기재부에서 해석을 바꿨죠. 지정 기부금 단체로 인정하겠다. 다만 누가 넣을 때? 개인입니다. 이제 사업자는 안 되는 거죠. 개인이 넣을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개인 사업자도 안 되고 법인 사업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무상으로 봐야 될 게 중요하죠. 수혜 대상이 누구냐? 재직 근로자, 사실상 근로자. 사실상 근로자는 뭐냐면 저 회사에 갔더니 상무님이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죠. 이제 그런 분들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 근로자, 계약직, 아르바이트, 도급업체 근로자, 파견 근로자, 그리고 또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근로자들의 배우자 및 그 가족, 그리고 또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우리 회사에 평생을 같이 일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분들의 유족, 이게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근로자성이 확실하고 요즘 이게 이슈가 되는 거죠. 다른 근로자와 형평성을 가지고 있다면 대표의 가족 중 근로자인 자도 가능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그 자회사 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우리 회사 일을 직접 도급했다. 그러면 수혜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활용 방안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한데 직원들을 위한 활용 방안 당연히 중요하죠. 오너를 위한 활용 방안도 필요합니다. 법인을 위한 활용 방안도 필요하죠. 자, 첫 번째는 종업원의 복지 증진, 실질 소득 증대. 자, 그렇죠. 왜냐하면 종업원한테 이제 학자금을 주고 싶은데 이게 사실 통상임금도 아니다 보니까 이걸 주면 소득세를 또 내고 가져가는 거죠. 그렇지만 복지기금을 통해서 내보내면 세금이 하나도 없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 고마운 마음이 배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사용자, 근로자 모두에게 절세 효과가 있죠. 쟁점이 되는 활용 방안은 사실은 법인세 절세 방법이죠. 정말 좋은 회사인데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을 못하는 이유가 제가 여쭤봤더니 영업의 비용으로 착각하신 겁니다. 이거는 영업비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예전에 지정기부금이었을 때도 영업비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부금 자체는 영업의 비용이지만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나가는 거는 영업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조정이 가능하죠. 대기업 벤더업체들은 내가 막 복지를 하고 싶어도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못하는 거죠.
그걸 대기업에서 봤을 때는 이 벤더 업체들이 영업 이익이 많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이걸 비용 처리하면은 영업이익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건 이제 회계 처리를 몰라서 그런 거죠. 기금은 무조건 영업 비용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모 기업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5, 6억씩 쓸 계획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가업승계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죠. 자기 주식 취득 후 기금에 출연하는 방법으로, 또 이제 자기 주식 자체가 업무 무관 자산이죠. 기금에 넣어서 복리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주가 관리도 가능하고, 우리가 이제 법인세가 많이 나올 때 이걸 활용해서 손익을 좀 관리해서 법인세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법인이 보유한 주식 처분, 이것도 가능하죠. 자, 쟁점이 되는 활용 방안은 진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정답이란 게 없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회사에 넣는 거, 이것들 다 합법적인 겁니다. 자,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식을 활용할 때는 사후 관리가 중요하죠. 특히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들어가면 기금은 의결권도 있고 이제 배당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항상 소각, 기타 여러 가지 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상속할 때 주식의 귀속을 특정하는 민사신탁을 많이 활용합니다. 실제 제가 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차명주식을 찾아오면 민사신탁을 통해서 혹시 내가 먼저 유고하면 이 기금에 넣어라,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주식이동을 활용해서 대주주 본인 지분을 증여하는 대안으로 민사신탁과 연계해서 사실 많이 쓰고 있죠. 신탁도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신탁을 통해서 의결권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재산권으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다. 이 회사는 우리 종업원 모두의 회사다. 내가 만일 유고하면 이거는 기금에 넣어라. 이렇게 하는 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인 컨설팅 기법은 사실 나날이 발전하고 있죠. 과세관청의 시각도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꼼꼼해집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세법만 봤다면 지금은 민법, 상법 다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법인 컨설팅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금, 유명한 분이 말씀하셨죠.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자,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살아있는 한 계속 되는 겁니다. 자, 항상 저희는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서 2022년에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또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그 세무법인 신율도 사명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어딜 가나 환영받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